미국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는 사실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지루하게 들리는 얘기죠. 그런데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Let me be very clear. Capitalism without competition isn't capitalism. It's exploitation. 경쟁이 없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건 착취다. 자,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뿅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 너희 제대로 딱 걸렸다. 이 분위기라 빅테크 투자자들을 긴장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미국의 반독점법 역사를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때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대비를 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여기는 19세기 후반 미국, 유전 발견으로 제2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호황을 누리게 된 미국.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석유랑 철도 재벌이 가보부갑이었는데요. 록펠러는 미국 경제성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문제는 록펠러가 시장을 쥐고 흔들면서 생기는데요. 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이 그때 어떤 짓을 했냐면 클리브랜드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대도시로 날라야 하는데 이걸 나르는 철도랑 담합을 해서 우리만 좀 싸게 해줘.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에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단순히 철도비 아끼는 걸로 성에 안 차니까 이번엔 정유사들을 사들여요. 그때 록펠러가 그랬대요. 이건 경쟁에 대항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의 싸움이다. 자, 이 말을 남기고 1880년까지 미국의 정유사업의 90%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이때 미국 상원의원 중에 존 셔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가만히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안습인 거죠. 안 되겠다 면서 내놓은 게 바로 그 유명한 셔먼법. 한마디로 과점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당하게 담합하지 말라. 그렇다고 독점하지도 말라 했던 법입니다. 한 30년 뒤인 1914년에 이번엔 엘라베마 하원의원 헨리 드라마 클레이튼 등판 규제를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명 클레이튼법을 발의합니다. 참고로 이때 연방거래위원회법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셔먼법, 클레이튼법 그리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반경쟁적 행동을 했다 하면 유죄할 수 있는 연방거래위원회가 탄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독점 기업의 기업 분할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 반독점법에 근거해서 기업이 독점을 했다 싶으면 아예 해체하거나 일부를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당연 처음 타깃이 됐던 게 스탠다드 오일이었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무려 34개 기업으로 쪼개버립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BP 다 이때 쪼개진 기업들의 후손들이에요. 자, 1937년 록펠러 총자산이 미국의 총 GDP의 1.5%였다니 이 사건으로 록펠러가 돈을 더 벌었다는 건 안 비밀이고요. 자, 이 기념비적인 사건 이후에도 기업 분할은 계속됩니다. 반독점법을 손에 쥔 미국 정부는 툭하면 기업 집단을 해체시켰어요. 담배 시장 독점했다고 아메리칸 타바코는 16개로 분할시켰고 1945년엔 알코아, 1948년엔 페러마운트사, 82년 AT&T에 이르기까지 1990년까지 총 52개 분할 사건을 판결을 해서 기업 45개의 분할 명령을 내렸다니까 강도를 짐작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규제는 경고장 날리기에 그쳤으니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를 좀 들여다보니까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쪼개고 규제하고 직접적으로 칼날을 겨눴다면 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좀 더 따져보고 규제를 최소화해서 일단 키우고 보자 이런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경우에도 2000년대에 2개 회사로 분할될 뻔하다가 겨우 기업 분할을 모면했었죠. 이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 주목받는 건 이런 분위기로 흘러왔는데 규제 분위기가 살짝 느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도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소송 걸렸고 아마존은 범죄 집단이라고 욕도 먹는 게 일상이었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기업인 출신이기도 했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크진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도 중시하고 동맹도 중시하고 여러 면에서 다 같이 잘 사는 거 좋아해요. 거대 기업 하나가 혼자 튀는 거 싫어한다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그 예전의 구조주의,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기업 분할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인물이 바이든 행정부의 FTC 위원장, 무려 1989년생 밀레니얼 세대,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유명한 리나 칸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논문 제가 읽어봤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싸게 많이 판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면서 플랫폼에서 파는 제품들이 현재 고객들에게 싸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중간 유통자들을 많이 죽이고 또 인프라를 독점한 후에 비싼 것도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팔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했죠. 결국은 전통의 독점 금지 원칙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국회에서는 반독점법 규제 법안 패키지 논의하고 있고 이거
통과되면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은 자체 상품 못 만들고, 구글은 검색 결과에 유튜브 못 내놓고, 페이스북은 신생기업 인수 못하고 곳곳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갑질을 색출해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고요. 국회, 행정부 다 나서서 반독점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자, 큰 조류를 살펴보면 반독점 규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존재해왔다. 그렇지만 약간 완화됐다. 바이든 때 와서 다시 강화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왜 살펴봐야 하느냐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주가가 박살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반독점 규제 강화가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서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고 왔냐면 69년 IBM의 사례, 74년 AT&T 사례, 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들고 왔어요. 이때 이 회사들 반독점 소송 제기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 종료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했더라고요. 심지어 사건 종결 후에도 매출 떨어지고 수익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지고 구글의 크롬이 뜨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도 이때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뭐 중국 스타일로의 폐쇄 이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너네 조심해 이렇게 경고한 이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자, 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워낙 다 인수해대는 통에 스타트업이나 중소혁신기업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이랑 스카이프를 인수해버렸고, 아마존은 홀푸드를 사버렸고, 지금 보는 유튜브도 사실 구글이 직접 만든 서비스가 아니라 인수한 거잖아요. 10년간 5대 빅테크가 25건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봤을 때 빅테크가 활개치면 결국 스타트업이 기죽어서 게임이 안 돼서 뭐 여러 이유로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에 빅테크들과 일반 기업들과의 차이는 더 벌어졌고 말이죠. 여기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이 더 나아지냐? 아니다.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약값도 비싸지고 물건값도 비싸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소비자 말고도 중간 생산자, 유통업자가 입는 손실이죠. 당장 빅테크가 그 플랫폼 파워를 이용해서 완전 헐값에 떼다가 물건 팔면 중간 유통업자들은 거래를 안 할 수도 없고 죽을 맛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최근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이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는데 지난 6월 말 FTC가 페이스북에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이 일단 기각됐거든요. FTC의 다음 타깃이 아마존이에요. 페이스북처럼 또 질 수 없어 라면서 눈에 정말 불을 켜고 이잡듯 반독점 혐의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아마존은 리나칸 위원장 기피 신청까지 했어요. 저분이 우리 반독점 조사 못하게 해주세요. 신청한 거죠. 앞에 쓴 논문만 봐도 우리 문제 안 좋게 볼 거 뻔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요. 애플은 유럽에서까지 반독점에 걸리고 구글도 2020년 이미 소송 걸렸고 그야말로 빅테크 중에서 반독점에 안 걸린 회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는 일단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온라인 검색은 구글, PC 운영체제는 MS, 모바일 운영체제는 애플,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등등 시장을 하나씩 차지하고 성장해온 비결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업의 특성상 잘 되고 보니까 시장 독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 안 될 땐 안 도와주더니 잘 되고 나니까 온갖 규제가 괴롭힌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정말로 그렇죠. 빅테크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친 승자 독식이라면 오히려 규제가 이 회사들의 힘을 빼버릴 수도 있죠. 사실 R&D 투자 제일 많이 하는 회사도 빅테크고요. 특허 출원도 많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혁신 외치는데 결국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려고만 하면 플랫폼 사업 모델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OECD는 디지털 플랫폼이 규모를 키우는 게 소비자한테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빅테크들의 달라진 위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전 세계적 트렌드가 이종 산업끼리 경쟁이잖아요. MS만 봐도 예전엔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에서는 그냥 탑 찍었지만 요즘은 중국 기업도 치고 올라오고 클라우드에서는 아마존이랑 경쟁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랑 경쟁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걸 그냥 무조건 규제로만 단속하기에는 미국 정부의 속사정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애플의 팀쿡 사장님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이거 통과시키면 안 돼요 라고 하소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독점법 판례를 보면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가격도 올라야 되고 혁신도 방해해야 하는데 자, 우리 주변에 쿠팡 찐팬들이 여전히 많고 집 앞에 마트 두고 쓱다컷만 찾는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도 많다 보니까 반독점법이 유명무실할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도 이커머스로 보면 높지만 소매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적다라면서 제프 베조스가 직접 억울해요 표시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 알리바바와 견주려면 강력한 아마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최근 중국 정부도 비슷한 이슈로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랴 또 미국 견제하랴 고심이 많은데 미국 정부도 적당히 또 중국 기업 견제하면서 정부 발 아래 빅테크들을 둬야 하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미국 시장에서 셔먼법 같은 반독점법 적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카르텔로 2000년 초반 과징금 냈고요. 2009년은 LG 디스플레이가 냈고요. 심지어 대한항공도 2007년 냈어요. 그때 낸 과징금액이 글쎄 영업이익 절반 정도였답니다. 또 한국도 미국의 다른 나라들도 또 요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어서 꼭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규제 리스크하는 그 리스크가 미국과 중국의 공룡 기업들에서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뒷짐지고 실적 좋으면 괜찮겠지 하고 눈 감고 있다가는 그 리스크를 그냥 다 끌어안아 버릴 수 있겠죠.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독점법 논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빅테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 잘 분위기 알아두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유튜브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홍보는 정말 큰 힘이 되죠.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